투명인간 취급받으며 살았던 한 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늘 2% 부족하다며 내쫓김 받기 일쑤였는데요. 그러던 그녀가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그녀는 한국의 제2도시라 불리는 부산을 찾았다가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산 광안리에서 기적으로 이어진 그녀의 꿈,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사랑하는 미국인 여성 낸시라고 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저는 음악이 곧 제 삶의 이유이자 행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공을 했더라면 더 없는 행복을 누리며 여유롭게 살았겠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저는 굶주리는 아티스트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음악에 깊게 빠진 것은 아니었어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갑작스레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간 함께 지내던 친구들과 떨어져 새로운 친구들 사이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이미 그들끼리 친한 모임이 따로 있었고 새로운 전학생인 제게 살갑게 다가와주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투명인간 취급을 해줬더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전학생인 제게 관심이 많았고 오직 괴롭힘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더 힘들게 할지, 괴롭게 할지를 연구라도 하는 사람들처럼 하루가 다르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말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하며 저들의 괴롭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등교를 하자마자 물벼락을 맞고 조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방을 두고 자리에 앉으니 친구들이 물을 뿌려버렸고 웃으며 그랬죠. 어머 낸시 미안. 거기 있는 줄 몰랐어. 혹시 투명 테이프라도 몸에 붙이고 온 거야? 왜 낸시가 안 보이지? 홀딱 젖어서 어쩌니 미안해라. 하하호호 웃으며 우습게 변해버린 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배를 잡고 웃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괴롭힘이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는데 점점 버티기 어려워졌어요. 정확하게는 학교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가야 하는 시간에 공원으로 갔어요. 그 공원에서 경치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항상 음악을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음악이 저를 위로해주기 시작했어요. 멜로디에 어우러진 가사에 집중해보면 꼭 제게 필요한 말을 노래로 대신해주는 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홀로 속으로 끙끙 앓는 이 고통을 음악으로 치유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제가 직접 작곡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과 감정에 가장 솔직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작곡을 한 곡에 멜로디도 넣어보고 홀로 흥얼거리며 나만 들을 수 있는 나만의 곡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괴로움에 눈물만 흘리던 날들을 지나보내고 처음으로 웃기 시작했고 삶의 이유를 찾게 된 계기였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이 고통스러운 학교 생활을 어렵사리 터놓기도 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낸시, 어차피 곧 졸업반이고 성인인데 조금만 참을 수 없겠니? 이제 와서 다른 학교로 또 전학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를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네가 힘들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조금만 버텨주길 바란다. 그럼에도 너무 힘들다면 그때 다시 말해줘.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볼게. 엄마, 제가 지금 당장이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더 참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말 참고 또 참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말한 건데요. 어쩌겠니? 어려서들 그렇지 뭐. 정말 낸시 너가 싫어서 그러는 친구는 없을 거야. 다들 그렇게 싸우고 괴롭히면서 크는 거지. 너는 그런 곳에 감정 쏟지 말고 진학이랑 미래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니니? 어머니의 차갑고 냉혹한 답변은 저를 힘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감싸주고 제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아주셨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 제게 신경을 쓰시긴 했지만 그건 걱정이 앞선 것이 아니라 혹여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감시하는 신경이셨죠. 저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음 둘 곳 하나 없이 정말 외롭고 처절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 그리고 음악을 하는 그 시간만이 유일한 제 숨구멍이었어요. 물론 학교를 가지 않고 딴 길로 새고 있다는 사실은 금방 들켰습니다. 그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줄 아셨던 어머니는 기겁하셨죠. 엄마랑 저번에 잘 말한 거 아니었어? 그 전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 학교를 안 나가고 있었다는 거네? 정말 실망이다, 낸시. 졸업이 코앞인데 어쩌려고 그래. 별 볼일 없는 고작 그런 애들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다 망칠 셈이야? 그것들이 내 인생에 뭐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한다고 중요한 시기에 정신 못 차리고 방황을 하고 있어? 당장 학교 나가고 지금까지 벌인 일에 책임지도록 해. 엄마가 좋게 말하는 건 딱 여기까지야. 그 이상의 용서는 없으니 그만 어리광 부려. 엄마는 왜 자꾸 내가 어리광 부린다고만 생각해?
견디려고 해도 숨을 쉴 수조차 없게 나를 괴롭히는데 그런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견디고만 있어? 나한테 견디라고 할 게 아니라 엄마가 보호자로서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 중요한 시기인 건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오죽하면 학교를 안 가고 이러고 있겠어. 어머니와 큰 소리까지 오고 가며 다퉜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하고 또 해도 어머니는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셨어요. 친구들의 잘못이 크긴 하나 철없이 행동하는 제 잘못도 크다고만 하셨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누구 하나 제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었고 위로를 받지도 못하는 제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음악에 빠졌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저를 위로해주는 시간이었으니 말이죠. 저는 학교를 안 가는 것도 이미 걸렸겠다. 제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미움으로 대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또 저 역시 졸업을 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있는 학교에는 가고 싶지 않아서 정리를 했어요. 정말 아쉬웠습니다. 끝자락이고 전학만 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문제없이 졸업을 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고 더는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20살을 맞이하고 곧장 집에서 나왔어요. 온 몇 벌과 그간 작곡했던 작곡 노트를 들고 무작정 나왔습니다. 돈 한 푼 없었기에 정말 힘든 현실의 벽에 부딪혀야 했어요. 이제 막 20살이 된 저를 써주는 가게도 많지 않았지만 운이 좋게도 좋은 식당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무거운 짐가방과 낡은 노트를 들고 와 간절하게 일을 하고 싶다는 저를 받아주셨어요. 저는 파스타를 팔던 가게에서 일을 했고 사장님 집에 남는 방 하나를 내주셔서 그곳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미래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런 제게도 꿈은 있었어요. 이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모아서 제가 살 집 하나를 마련하고 그 이후 음악을 제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모든 게 어설펐거든요. 그런 저를 다듬어주고 싶었습니다. 일이 바빴지만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비스하는 그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고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일기를 썼고 그 일기를 쓰다 영감을 받으면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사장님이 제게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낸시는 왜 굳이 음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데 그럼에도 도전하고 싶은 거야? 저한테 음악은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시간에 함께 해준 유일한 벗이었어요. 덕분에 위로를 받았고 그 덕에 지금처럼 극복하고 웃으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살려준 이 음악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더 배우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근사한 제 곡을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며 불러보고 싶거든요. 그게 제 작은 꿈입니다. 제 말을 들은 사장님께서는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낮에는 파스타집으로 운영하지만 저녁에는 칵테일, 보드카 등을 곁들일 수 있는 바 분위기였죠. 그런 가게에서 저녁에 공연을 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어설픈 제가 사람들 앞에서 날 것 그대로의 공연을 한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또한 너무 좋은 경험이 될 텐데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더 보충을 하고 그렇게 제 자신을 성장시켜 보기로 했어요. 적어도 다른 일도 아니고 음악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한 사장님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낮에는 홀서빙을 하고 저녁에는 공연을 해서 제 꿈에 가까워지기도 했고 돈을 더 벌기도 했어요. 처음 공연하던 날 밤이 떠오릅니다. 유독 사람들이 많아서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을 다잡고 평소 제가 가장 애정하던 곡 몇 가지 리스트를 만들어 불렀어요. 악기 연주를 능숙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 저는 오직 보컬에만 집중해서 사람들을 집중시켰습니다. 너무 긴장되어 눈을 질끈 감고 마스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노래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질끈 감은 두 눈을 살며시 떠봤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제 노래를 감상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두 손을 감싸며 미소를 짓고 또 어떤 사람은 함께 몸을 흔들며 리듬을 타고 있기도 했습니다. 한 곡을 모두 불렀을 때 사람들은 박수갈채가 터졌고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라는 말을 들었어요. 세상의 낸시의 목소리는 정말 환상적이었어.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너무도 맑고 쾌청한 목소리는 그야말로 예술이야. 내가 최근에 들어본 노래 중에 최고의 보컬이었어. 낸시 저녁마다 공연하는 거야? 난 낸시의 노래를 들으러 자주 와야겠어. 난생 처음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해본 제가 들은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모두가 좋은 말을 해주니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저는 저녁 공연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무명 가수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를 보면 그랬어요. 실력도 너무 좋고 여기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을 가수가 아닌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했습니다.
엔터를 만나서 유명 가수로 거듭나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그 정도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도전을 수없이 해봤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 당시 공연하는 제 모습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노래를 사랑하는 단골 손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손님은 제 노래를 듣기 위해 일주일에 4번에서 5번은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찾아주시는 감사한 분이셨기에 저를 위한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낸시 이제 여기서 그만 노래하고 무명 가수 그만하고 정식 가수로 살아보는 건 어때? 내가 공연 보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수를 만나봤지만 낸시의 실력도 대단하거든. 자꾸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수없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 수없이 하는 그 도전 중 한 번쯤은 꼭 낸시가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티켓이라고 생각하거든. 사실 저도 엔터 쪽을 찾아가서 오디션도 보고 싶고 그런데 자신이 없었어요. 고작 무명 가수인 저를 누가 써주고 인정할까 싶더라고요. 더 좋은 장비와 큰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싶은데 방법을 정말로 모르겠어요. 제 속내를 털어놓으니 단골 손님은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는 지인 중 엔터 쪽에 종사하는 분이 계신다며 말이죠. 그렇게 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수없는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션을 보고 또 보고 도전했지만 솔직히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늘 듣는 말도 비슷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낸시. 낸시는 정말 이 퍼센트가 부족하다는 말이 딱 알맞은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좋고 제법 리듬감도 있고 감정도 잘 살리는데 어딘지 모르게 전율이 퍼지는 느낌은 없고 뭔가가 부족한 애매한 느낌이 있네요. 이걸 스스로 찾아서 잘 보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다들 제게 어딘지 모르게 뭔가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정말 완벽하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늘 100점 중 2점이 부족해 탈락하는 수준으로 실패를 맛봤고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케이팝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무명 가수 낸시였지만 케이팝 가수들은 정말 화려하고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등 정말 각 나라를 돌아다니며 환상적인 무대를 펼쳤어요. 저는 멋진 무대 위의 모습만을 보고 그들을 동경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스타성이 아닌 음악성에 반하기도 했어요. 케이팝 노래들은 한국어를 모르는 제가 들어도 리듬감과 중독성이 엄청난 노래들이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정도였죠. 그날부터 저는 제가 빠진 케이팝 노래들의 가사를 해석했고 한국어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누가 알아주는 작업은 아니었지만 케이팝 노래를 멋지게 완곡해 공연하는 것이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물론 케이팝 노래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도 모르고 한국의 정서도 모르는 제가 노래 가사만 달달 외운다고 감정선까지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 마음속에 꿈꾸고 있던 한국을 가는 것을 기대하며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나마 제가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던 것이 있어 다행이었죠. 바로 이맘때 내적 고민이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이건 방 하나 구하려고 모은 돈인데 이걸 한국 가는 비용으로 써도 괜찮을까? 혹여나 한국 가서 제대로 얻는 게 없다면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모으던 돈으로 한국을 넘어가는 경비와 한국에서 생활할 비용으로 사용을 할지 그 돈은 집을 구하는 돈으로 두고 다시 모아서 갈지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지금 바로 이 순간 저는 한국행을 원하는데 지금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에서 한 달간 지낼 숙소를 예약한 후 곧장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도 못 자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 전 재산을 들고 가는 한국인 만큼 내 꿈을 위해 나를 위해 한국에서 많은 것을 깨우치고 와야 할 텐데 걱정이네. 그렇게 많은 고민과 걱정 끝에 저는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머물던 곳은 바로 홍대입니다. 홍대는 음악을 사랑하는 수많은 한국 젊은이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케이팝을 접하러 가고 싶었기에 제가 머물기에 홍대만큼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짐을 풀자마자 저는 홍대의 거리로 나섰어요. 홍대 거리에는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버스킹을 구경하던 중 한국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던 끝에 음악을 위해 케이팝만 보고 한국에 무작정 온 제 사연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하나 던져줬어요. 낸시가 정말 음악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온 거라면 보컬 학원에 가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홍대에 유명한 보컬 학원이 많거든. 레슨을 원한다면 내가 추천해 줄 수 있어. 지금 지내는 게스트 하우스랑도 거리가 멀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을 거야.
꼭 성공하길 바래. 너의 꿈을 난 진심으로 응원할게. 보컬 레슨이 가능한 곳을 알려줘 저는 그곳에 가서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노래 잘한다, 목소리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죠. 그런데 보컬 레슨을 배우니 확실히 더 듣기 좋은 소리로 다져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며 보컬 레슨을 하고 또 빈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물론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케이팝은 어떻게 접해야 하는지 제 속안에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떠오르고 있었지만 저는 제 자신을 그리고 현재를 믿기로 했어요. 마음이 불안정하면 제 태도가 고스란히 노래로 나오기에 적어도 소리를 내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척 제 자신을 속였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보컬 수준이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명 스킬이라고 하는데 배운 스킬을 더할수록 제 것으로 흡수할 수 있었고 보컬 레슨을 통해 제 능력치 최대 이상을 끄집어내줬습니다. 실력이 점점 늘면서 제게 맞는 음색과 컨셉도 정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배움을 연속할수록 실력이 점점 늘어났지만 케이팝과 한국의 문화를 접할 시간이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역시 보컬 선생님도 같은 마음이셨는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낸시가 음악에 진심이고 열심히 배우는 것은 알겠지만 아무래도 세상을 접할 기회가 더 다양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감정선도 더 풍부해질 것 같거든. 한국까지 와서 보컬만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 홍대 말고 다른 곳도 가서 거리도 거닐고 카페도 가보고 또 서울 잠실에 놀이공원도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봐. 전에 낸시가 놀이공원 좋아한다는 말이 기억나거든.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 풍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보컬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니 저는 세상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늘 제 생활 반경에 울타리를 쳐둔 듯 그 안에서만 생활하던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그건 한국에 와서도 똑같았습니다. 매일 보컬 학원과 게스트 하우스를 반복했고 어쩌다 홍대 거리를 돌아다니며 버스킹을 구경하는 것이 끝이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전 용기를 내 강남도 가보고 인사동도 가보며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놀이공원도 가봤어요. 이곳은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인데 실내와 실외로 나눠져 있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이공원에 와서 하나 놀란 사실이 있었어요. 바로 스마트한 한국의 시스템이었죠. 놀이공원을 가면 길게 서 있는 줄에 벌써부터 지치기 마련인데 한국은 앱을 통해서 원격 줄서기나 예약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줄서기를 하거나 예약을 하면 제가 현장에서 1시간, 2시간씩 줄을 서지 않아도 순서가 다가오면 바로 탈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더 다양한 놀이기구를 탈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몇 배로 더 즐길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행복함이 동시에 다가왔어요. 물론 미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놀이공원이 있고 다들 아실 텐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모두 다 돈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이고 돈도 한 2푼을 쓰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선뜻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비싸기에 모든 게 돈이라 함부로 뭘 할 수가 없는데요. 하다못해 그곳에서 배를 채우는 것조차 부담으로 다가와요. 심지어 사람에 비해 식당이 협소해서 늘 정신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한국 롯데월드는 달랐어요. 스마트한 것은 물론이고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출출하면 돌아다니며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었어요. 롯데월드에서 보냈던 하루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하루였고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가 있고 인종이 있고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죠. 또 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욱 발전된 곳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케이팝 문화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지 한국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돌아와서 보컬 선생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 인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진 것은 이뿐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내던 게스트하우스는 저처럼 외국인도 많았지만 한국인도 많았습니다. 공용 거실도 같이 쓰고 주방도 같이 쓰고 또 저와 함께 방을 쓰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게 되었는데 전 이곳에 머물며 한국의 정을 온전히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참 예의가 바르고 남을 돕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제게 선뜻 알려준 것들이 한 2가지가 아니었어요. 특히 게스트하우스는 저 혼자 지내는 곳이 아니라
모두의 편의를 위해 규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 규칙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도 한국인이 알려줘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 보니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고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물론 케이팝을 접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유명 가수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그들의 노래를 실제로 들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사랑하는 음악에 대한 공부는 미국에서 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 달을 서울 홍대에서 보냈고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자꾸만 아쉬움이 남았죠. 이제 정말 가야 하는데 가기가 싫었어요. 바로 그때 함께 방을 쓰던 한국인과 외국인이 제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낸시 혹시 한국에 더 있을 수 있는 거라면 우리랑 부산으로 가지 않을래? 갑작스럽게 부산을 가자는 제안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 홍대에서 지내며 약간 후회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산으로 갈 거리였어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버스킹을 하며 유명해진 수많은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고 첫 방문이라 홍대를 온 것인데 차라리 더 현장에서 즐기고 저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부산으로 가는 것이 맞았구나 싶었죠. 그런 찰나의 제안을 하니 솔깃했습니다. 다만 돈이 많이 떨어져 가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 상태로 부산에 가서 돈을 다 써도 괜찮을까 싶었어요. 한참 고민 끝에 저는 이대로 미국으로 돌아가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들과 함께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간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온 세나였는데 저처럼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한국인은 이민지였는데 민지 역시 음악을 사랑하여 한국 곳곳을 다니며 버스킹 공연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너무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였어요. 그렇게 한국의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저희 셋은 한 방을 쓰며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숙소를 예약했고 도착한 날 바로 저희 세 사람은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향해 버스킹을 했습니다. 저는 무명 가수 미국인 낸시로 점점 통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노래를 부르면 두 손을 모아 감동 어린 눈빛으로 쳐다봐줬고 박수갈채는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저를 영상으로 찍어 담아주기 시작했고 그건 곧 SNS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퍼지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가수 낸시가 되었습니다. 늘 저를 소개할 때 무명 가수 낸시라고 소개를 하다 이제는 가수 낸시라고 소개를 하니 행복했어요. 저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버스킹을 언제 하는지 꼭 보고 싶다며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훌륭한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해수욕장 모래를 밟으며 부르는 제 노래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주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렇게 유명세를 치르고 있던 중 부산에 있는 한 재즈바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낸시 맞죠? 낸시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하는 공연들을 정말 감명 깊게 잘 봤어요. 그리고 저희 재즈바에 낸시가 공연을 해주길 바래서 연락을 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재즈바는 부산에서도 규모가 상당한 곳이었고 실제로 제가 이름을 아는 유명 가수들도 있었어요. 그들과 같은 곳에서 노래를 한다니 이거야말로 정말 가수가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심지어 90일 무비자가 끝나도 제가 한국에서 머물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조건이 이뿐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머무는 숙소를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아예 없는 저를 위해 보증금을 대신 내서 재즈바 근처에 숙소를 잡아준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살 집도 생겼고 돈을 벌면서 제가 가수로서 정식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이 행복한 제안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제가 너무도 꿈꾸던 순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제 꿈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제안을 주시다니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부산에 있는 대형 재즈바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저만을 비추는 조명과 큰 무대, 그리고 제 노래를 듣기 위해 앉아있는 수많은 관객까지 완벽했습니다. 보통 1시간가량 한 타임씩 공연을 보이는데 제 타임에는 오직 제 시간이었어요. 저를 위해 와주신 관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제 목소리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 1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 그리고 비자가 끝나는 90일이 지났고 저는 도움을 받아 비자 발급을 받았어요. 어느덧 한국에 온 지 반년이 넘어갈 무렵 저는 비로소 한국에 완벽하게 적응한 노란머리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또 만족스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은 제가 성공한 거라 생각을 못 하셔서 전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계시는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낸시 너를 봤다고 연락이 자꾸만 와.
너 한국에서 정말 가수로 성공한 거니? 엄마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낸시가 정말 성공했다고 너무 멋지다고 연락을 받았어.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유명세를 떨치며 곳곳에는 제가 공연하는 영상과 사진이 돌아다녔어요. 제가 미국인이다 보니 미국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이지만 음악을 사랑해 무작정 한국에 갔고 그곳에서 이렇게 성공한 미국인 낸시라며 말이죠.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고 미국에 없는 저를 미국에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퍼지며 결국 부모님의 지인 그리고 가족들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였죠. 언젠가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고 제 기준에서 성공을 했다고 꼭 말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전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미국에서 무명 가수로 계속 음악하겠다고 살아봤자 답이 없을 것 같았어. 그러던 중 한국의 케이팝을 접하게 되었고 음악성이 뛰어난 것을 보고 나도 너무 배우고 싶었어. 그들처럼 아이돌을 할 수는 없지만 내 음악을 진정성 있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어. 그런 마음으로 한국에 왔는데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수많은 좋은 한국인들이 도와줬고 지금 내가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성공할 수 있던 이유야. 나는 현재의 내 자리와 삶에 너무 큰 만족을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는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미국에서도 나를 알아줘서 정말 다행이야.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성공을 하게 된 이유까지 전부 말씀을 드리니 눈물을 보이셨죠. 매정했던 엄마가 정말 미안하구나. 한 번도 진심으로 너의 마음을 들여다봐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살았는데 기특하게도 성공을 하다니 정말 훌륭하고 멋지다. 미국에 있는 우리 걱정은 말고 한국에서 내 꿈을 더 널리 펼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부모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 간절한 꿈도 이뤘고 부모님의 인정도 받았으니 말이죠. 어쩌면 저를 괴롭히던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제가 인생을 살며 처음으로 겪은 그 고난과 시련을 견뎌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을 겁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순간이지만 비온 뒤 땅은 굳고 해는 뜨기 마련이라고 하죠. 결국 시련을 딛고 저는 더 성장했고 모두가 알아주는 유명한 가수 낸시로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 이곳 부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심과 전율이 느껴지는 노래를 들려드리려 해요. 수많은 한국인들의 도움과 그들이 곁에 있어 지금도 또 오늘도 저는 따뜻하게 이곳 부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제 이야기를 숨김없이 이야기했던 터라 사연에는 가명을 담았습니다. 이 점은 이해 바래요. 여하튼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셔서 한국인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신 모습이 멋지세요. 위풍당당했던 베이징 대학 교수가 중국 한자를 태국에 전파하기 위해 태국을 찾아갑니다. 태국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던 중국 대학 교수. 그러나 그의 여권을 보게 된 태국인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아니 이게 뭐야? 당신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어? 제기랄. 지난 7월 한국을 상대로 뱅코리아를 외치며 난동 피우던 태국.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왕하이밍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최근 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 학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국이 있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일을 들려드려 볼게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20년간 중국 한자의 우수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는 단연 한자라고 자부하면서 말이죠.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자야말로 인류 최고의 문자 체계라 믿었고 이를 증명하는 것만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 연구는 많은 곳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등등. 제 연구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다니기도 했죠. 저는 한자의 뛰어난 특성을 설명하면서 청중들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한자가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문자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 일본, 베트남, 유명하다는 동아시아의 나라는 모두 우리 한자를 사용했으니까요. 그만큼 한자의 가치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로 통하는 세계라는 책을 준비하고 있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국 방콕의 출라롱콘 대학에서 특별 강연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권 참석자들 뿐만 아니라 서양 국가에서도 많이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한자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공항 곳곳에 걸린 안내문에 한자의 비중이 적었거든요. 한자 대신 커다랗게 적힌 언어는 영어 그리고 한글이었습니다. 중국어는 작게 구석으로 밀어낸 글자가 한글이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태국에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어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다니 태국인들이 이 정도로 무식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야 한국인들이 태국에 와서 돈을 많이 쓴다더니 이런 식으로라도 한국인들을 대접해주고 싶은가 보다 생각하며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출라롱콘 대학에 도착하자마자 볼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캠퍼스 입구부터 한글로 된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저게 뭔 뜻인가 해서 번역기를 돌려보니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수강생 모집, K컬처 특강, 한국 유학 설명회 등등 죄다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혹시 태국어로 적힌 건 아닌가 싶어서 모든 현수막과 포스터를 번역해 봤는데 어쩜 하나도 없더군요. 저는 불편한 마음을 안고 행사 관계자와의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중국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걸 배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죠. 그래서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캠퍼스에 중국 관련 홍보물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뭔가요? 유학이나 교환학생 관련한 홍보물도 많은데 그곳에서도 중국은 쏙 빠져 있더군요. 제가 못 본 겁니까? 행사 관계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중국 관련된 내용은 학생들의 관심도가 떨어져서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중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다니? 그렇다기엔 한국에 관련된 건 많던데요. 이 대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덜 떨어진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학생들이 좀 더 선진적인 문화와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하는 게 학교가 해야 할 일인데 한국 문화를 배우는 걸 가만히 두고 보다니 저라면 중국과 관련된 수업과 세미나를 늘렸을 겁니다. 저는 이 태국 관계자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중국어 관련 강좌를 늘리겠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제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어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수강 신청률이 많이 떨어져서 대부분의 수업이 폐강됐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어 수강은 수요가 높아져서 계속 생겨나는 추세고요.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강좌는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한글을 제2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어서 한글 위주로 교육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열이 확 받더라고요. 지금까지 중국어를 연구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리고 무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국이고요. 그에 반해 한국은 겨우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죠. 어떤 나라가 더 우수한지 이렇게 말해줘도 모르겠어요? 관계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했지만 저는 듣지도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딴 행사 때려치우고 나가고 싶었어요. 미팅 장소에서 나와 캠퍼스 한가운데로 갔는데 제가 평생 연구해온 한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한글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죠. 어떻게 강연을 끝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존에 약속된 내용대로 강연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었으면 뒤집어 엎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강연에서는 차마 못했던 이야기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기회를 통해 태국 내 한글 열풍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특히 지난 여름 7월에 있었던 벤코리아 사태를 언급하면 분명 태국 기자들의 공감도 살 수 있고 태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도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콕 포스트, 더네이션 등 주요 언론사 기자 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국에 오자마자 가장 충격받은 건 태국 곳곳에 퍼져 있는 한글이었습니다. 대체 왜 태국이 한글을 배우는 건지 의아합니다. 한국은 얼마 전 태국인들을 무자비하게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행객들에 대한 검문도 강화했다고 하던데요. 태국인들은 그런 취급을 받아놓고도 한글을 배우다니 자존심도 없나요? 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바라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제가 전곡을 찔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네이션의 여성 기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지금 잘못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태국인들은 한국에 불법 체류를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입국 과정을 까다롭게 한 것도 불법 체류자를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 나라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나라를 이렇게 비판하다니 중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리 중국이 잘못했어도 중국 편을 드는 게 옳거든요. 여자 기자가 제 말에 반박하고 있을 때 다른 기자도 가세했습니다. 태국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있었던 건 한국의 이러한 조치를 잘못 이해한 태국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한국은 합법적인 취업 기회도 많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죠. 정식 루트로 가면 얼마든지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자니 불편한 마음만 커지더군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말입니다. 중국과 태국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태국이 한국 말고 중국에게 손을 내민다면 중국은 넓은 대국의 마음으로 태국을 받아줄 겁니다. 교수님, 벤코리아 당시 태국인들이 가장 후회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국방부 장관이 우리가 중국과 손잡으면 한국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일 이후로 한국 기업이 반도체 수출을 중단했는데 그날부로 태국 자동차 산업이 올스탑 됐어요. 그때 중국은 어떻게 했게요?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뒤에서 웃기만 했어요. 쉽게 말해 뒤통수를 친 거죠. 이런 나라를 어떻게 믿습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불쾌한 건 매 한 가지였어요. 5천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이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깟 도움 한 번 안 줬다고 겨우 70년 만에 성장한 한국을 추종하다니 태국인들의 태도가 너무나 굴욕적으로 보이더군요. 어느새 인터뷰는 제가 의도한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인터뷰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어영부영 인터뷰를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저인데 기자들이 궁시렁 거리더라고요. 언어학에 관해 다루려고 했는데 정치 얘기만 하다 끝났네. 여하튼 누가 중국인 아니랄까봐. 세상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말이죠. 평소라면 불같이 화를 냈겠지만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태국인들의 태도에 매우 불쾌한 마음을 가진 상태로 호텔에 돌아왔어요. 근데 며칠간 강연 일정이 없어서 호텔에만 있는데 계속 안에만 있으려니 답답하더라고요. 현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부른 배를 두드리며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겹쳤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학생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저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학생들이 가방에 비슷하게 생긴 인형들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책에는 한글로 무어라 적힌 스티커들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은 한국어로 떠들거나 한국 노래를 크게 틀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라면 시끄러운 한국 노래를 끄라고 화를 냈을 텐데 태국 학생들은 오히려 신난다는 듯 노래를 더 키우라고 손짓하거나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고 길거리 한복판에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동작도 수월하게 해내는 걸 보니 저 한국 가수의 춤을 얼마나 많이 보고 따라 췄을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저는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사진과 학생들이 가방에 달고 다니는 인형이 함께 찍혀 있는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북적이는 가게 안을 돌아다니던 한 학생의 가방에서 인형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떨어진 인형을 주워들고 대체 이게 뭐지 싶어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이 소리를 치면서 제가 들고 있던 인형을 휙 하고 채가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도둑놈 취급을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버릇없는 학생을 째려보았습니다. 학생은 태국말로 손가락질까지 하며 화를 내고 있었는데 제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더듬거리는 영어로까지 화를 내더라고요. 보통 언어가 안 되면 대충 말하다가 마는데 얼마나 화가 나면 저렇게까지 화가 나는 감정을 표현하나 싶었습니다. 학생이 화를 내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저를 진짜 도둑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런 걸 훔쳐서 뭘 하겠냐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생각은 달랐어요. 요즘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이것만 보면 난리예요. 얼마 전에도 딸 준다고 내 친구 가방에 달린 인형 훔쳐가려던 아줌마가 있었다고요. 저는 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너무 귀해서 구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이 인형이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굴었어요. 한국 가수들을 본떠서 만든 인형인데 이게 없으면 애들이랑 대화가 안 돼요. 한국 가수들의 진짜 팬이라는 표식 같은 거거든요. 그나저나 아줌마 진짜 도둑 아니죠? 저는 자칫 잘못하면 도둑으로 몰릴 것만 같은 상황에 손사래를 치며 도둑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놀라운 장면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들어간 가게의 진열대에는 온통 한국 과자와 라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것들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죠. 게다가 학생들은 한국에서 건너온 물건들의 포장지에 적힌 한글을 척척 읽었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에서 건너온 제품은 가게 구석진 곳에 먼지가 쌓인 채 나뒹굴고 있었고 그 물건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가게에서 나와 학교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뭔가 할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발길이 닿았던 곳이 학교 근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깨를 잡히는 느낌과 함께 뒤를 돌아보니 완전 무장한 경찰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수상한 사람으로 신고를 한 것 같았죠. 경찰들은 저를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대했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서로 가서 리포트를 써야 한다며 커피도 주고 심지어 다과까지 건네었어요. 제가 당연히 나쁜 의도로 학교에 간 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듯이요. 저는 역시 학생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한국만 찾지만 어른들은 다르구나. 어른들은 중국의 위험을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잘 대우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태국처럼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의 극진한 대접은 당연하다 생각하며 거만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여권을 본 경찰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신 한국인이 아니군. 방금 전까지의 친절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제 앞에 있던 커피와 다과는 흔적도 없이 치워져 있었어요. 중국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이봐, 당장 일어나. 당신이 여기에 앉아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 수상쩍게 학교 앞에서 어슬렁거린 이유가 뭐야? 경찰들은 저를 조사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순식간에 중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중국인이잖아요. 저는 중국인인 제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알렸어요. 이봐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 교수예요. 신분증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온 것도 태국의 초청을 받아온 거라고요. 그런데 경찰들은 코웃음 치면서 대답했어요. 교수라고? 지난주에도 베이징 대학 교수가 잡혀왔는데 중국에는 베이징 대학 교수가 대체 몇 명이야? 제 얘기를 아예 못 믿더라고요. 그들은 학교 근처에서 뭘 한 건지, 왜 학생들을 미행했는지, 접촉한 학생은 없는지 계속해서 물었고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혹시 사진이라도 찍지 않았는지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랜 조사와 저를 초청한 주최 측의 도움으로 경찰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태국 경찰들의 행동은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잘해주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게 말이죠. 저는 그들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자신들의 잘못을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항의해봤자 똑같을걸요? 그럴만하니까 조사했겠지? 할 겁니다. 지난달에 우리 경찰서에 잡혀 들어온 중국인만 해도 10명이에요. 관광지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위조 여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고요. 지난해에만 해도 중국인 범죄만 300건이 넘어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해외에 나가는 중국인들의 수준이 꽤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해도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와 중국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태도가 다른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이건 외교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말했음에도 이들의 태도는 미적지근했어요. 그래요. 한국인들도 경찰서 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처럼 사고 쳐서 오는 게 아니라 길에 쓰러진 사람들을 데려오거나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러 오는 경우가 전부예요. 이런 한국인들이랑 허구한 날 남의 나라에서 노상방뇨나 하는 중국인들을 어떻게 똑같이 대합니까? 태국에서 모진 수모를 당한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국인이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단 한 번도 한국을 부러워한다거나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를 탔는데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택시의 라디오에서는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백미러에는 한국 가수들을 상징한다는 그 인형이 달려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걸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학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왜 모두가 한글에 열광하는 걸까? 이것만 알아보고 앞으로는 한국 쪽으론 침도 뱉지 말자 다짐했죠. 알아봐봤자 별다른 내용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언어학자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펼쳐 한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처럼 오랜 역사도 없는 문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데 한글의 제작 원리를 알게 된 순간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제작 원리, 이건 마치 현대 과학자가 만든 것 같았어요. 기혁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흐는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모든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6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시절에 이렇게 완벽한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지. 더 놀라운 것은 모음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기본으로 만들어진 체계라니 여기에는 사상과 철학마저 담겨 있었어요. 게다가 이 세 가지 기본 모음을 조합해 다른 모음을 만드는 창의적인 방법까지 가지고 있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자가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문자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처음부터 치밀한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문자인 한글 앞에서는 한자도 무의미해 보였거든요. 게다가 또 한 번 저를 충격에 빠지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자는 배우는 데만 10년이 걸리는데 한글은 며칠이면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아까 봤던 태국 학생들을 떠올렸어요. 한국어를 능숙하게 읽고 있는 태국 학생들을 말이죠. 한글, 한국어가 대중적인 언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논리적이고 간단하고 직관적인 한글의 언어적 특성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한글이 한자보다 덜 떨어진 문자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좀 더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게 우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종대왕의 창제 목적을 알게 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한글을 배워 뜻을 펼치게 하라. 기득권 중에 기득권인 왕이 한낱 백성을 위해 그들이 배우기 쉬운 언어를 만들었더군요. 먼 과거의 이러한 노력이 현재의 한글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한글을 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문자가 없는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 찌아찌아족, 문맹률이 99%에 달하는 솔로몬 제도, 볼리비아의 아이마라족 등 문자가 필요한 나라들은 모두 한글을 가져다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중국의 한자를 가져다가 쓰고 싶다고 하는 문화권이나 해외 다른 나라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부정할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복잡한 반면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한국이 과거에 한자를 빌려다 썼었기 때문에 한글은 한자보다 훨씬 모자란 문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조차 한자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결과를 어찌나 꽁꽁 숨겨두었는지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해당 내용까지 접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중국 정부에서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문맹률이 높다는 것이 옛말이라는 얘기가 돌았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사실이 아니었어요. 문맹률이 낮다는 통계는 베이징이나 상류층이 사는 지역에서 낸 것이고 대부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골 지역에는 발길도 안 했더라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으니 당연히 글을 읽을 줄 알 것이고 그들 위주로 통계를 내면 문맹률이 낮을 수밖에요. 그런데 문맹률이 낮으면 뭐 합니까? 제가 이것까지는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중국과 일본의 공통된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한자를 제대로 쓸 줄 모릅니다. 휴대전화가 생기면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휴대전화가 알아서 한자를 찾아주니까 실제로 본인들 손으로는 쓰지를 못하는 거죠. 대충 비슷하게 뭉뚱그려서 써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니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낫다라며 위안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을 보니 착잡해지더군요. 한글은 모양이 단순하고 들리는 대로 쓰면 되니 한자처럼 복잡한 모양을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결과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 문자 발달사의 혁명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토록 과학적인 문자라니 한글을 뿌리 없는 문자라며 무시했던 과거가 떠오르면서 이불을 뻥뻥 찼어요. 부끄러워서 미치겠다고요. 저는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문자를 만들지 못했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그냥 다 잊자 생각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 가기 전 시내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거대한 전광판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꽤 큰 광장이었는데 광장 초입부터 들리던 노래를 광장 끝으로 가면서 쭉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중독적인 멜로디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이 노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대체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이길래 이토록 저를 괴롭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 안에 있는 TV에서 또 똑같은 노래가 나오더군요. 저는 TV 앞으로 달려가 노래의 주인공을 보았습니다. 한 예쁜 여자 가수가 남자 가수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각각 아시아계와 아메리카계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옆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태국인에게 대체 누구의 노래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블랙핑크 로제요. 모르세요? 라고 말하며 저를 구닥다리처럼 보더라고요. 한국 가수잖아요. 이번에 브루노마스랑 컬래버레이션한 요즘 이 노래로 난리예요. 아파트라는 술자리 게임으로 만든 노래인데 요즘 술집 가면 다 저 게임만 하고 있다고요. 저는 아니 또 그놈의 한국이야? 다들 미쳤네 라고 생각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다시 광장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는데 이번엔 그 광장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갑자기 커다란 스피커를 설치하더니 노래를 틀고는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플래시몹의 현장이었죠. 노래는 한 곡이 아니었어요. 몇 곡이나 이어붙여서 메들리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길을 가는 사람들은 모두 열광하며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맞춰 춤을 추는 노래가 전부 한국 노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또다시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에도 노래는 많은데 제가 아는 어떤 중국 노래도 이런 광경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중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 엄청난 예산을 들였지만 단 한 번도요. 심지어 이런 자발적인 열광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문득 지난달 베이징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정부 주도로 대규모 중국 전통문화 축제를 열었지만 젊은이들의 반응은 차가웠었어요. 억지로 끌려온 듯한 표정들을 하고 하품을 하며 지루해했는데 그때는 그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왜 그러는지는 알려고도 안 하고요. 젊은이들은 한국 가수들의 노래처럼 트렌디하고 세련된 것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니 이런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눈앞에 들이밀고 빨리 즐겨, 어서 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니 BTS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식당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가게에서는 블랙핑크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한국 화장품 광고가 흘러나왔어요. 마치 작은 한국 같았죠. 한국은 문화의 힘 하나만으로 한 나라를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부하던 중국의 수천 년의 역사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전통음악, 현대음악, 어느 것 하나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은요? 한국어도, 한글도, 문화도, 심지어 그들의 전통의복과 음악마저도 세계인들의 축제에 초대를 받으며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을 보내기 전에 한국 군악대 영상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 중국과 한국의 수준 차이를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럽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보고 배우면 도움이 될까요? 한국인 분들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직도 머릿속에서 그 멜로디가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놈의 아파트, 아파트.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정말 인정받고 있죠.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한글은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후대에게 남겨준 훌륭한 문자 같아요. 그리고 로제 씨가 퍼뜨리고 있는 아파트라는 노래로 인해 다시 한번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만의 여우